대감 소마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여름 폭염이 쳐도 성심껏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 차갑고 맛있는 엿기름이 새어나가 버린 것처럼 아쉬울 만큼 가치가 있으니 지금부터 편안히 자리를 잡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근처에는 권세가 천장을 찔고 재물이 바다를 채울 듯한 위험이 있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그의 저택은 비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며 마치 신령한 용궁처럼 화려하게 빛났고 대문 앞에는 매일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항상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끝없는 탐욕이 땅속 깊이 뿌리내려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부를 펼쳐보며 자신의 재물을 세는 일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성격은 특히 하인들에게 대할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랫동안 저택에서 일해온 늙은 하인 만숙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님이 마음 아파 병약값을 대주려 하자 대감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헛된 돈을 쓰는 소리냐? 늙어서 더는 쓸모가 없어진 놈에게 병약값까지 대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보, 그래도 10년 넘게 우리 집을 위해 일한 사람이지만 그가 일한 만큼 밥을 주고 잠자리는 곳을 제공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놈은 밖으로 내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대감의 저택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늙은 여종 만숙은 추운 겨울밤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며칠 뒤에는 얼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대했습니다. 마님이 눈물을 흘리자 대감은 코를 툭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그 정도 타인 하나 죽었다고 우는 게 말이 되는가? 돈 하나 아끼지 못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마님은 처음에는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부드러운 톤으로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죠. 여보, 재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동등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대감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을 벌어다 주는가? 배를 불리게 해주는가? 시간이 몇 년씩 흘러가면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차례로 벌어졌습니다. 한 해 큰 가뭄이 들어 동네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상황이 되자 마님은 마음을 불태워 곳간에 쌓인 쌀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는가? 그 거지들에게 우리의 쌀을 주겠다고? 서방님,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오. 내 쌀 한 알이라도 남에게 주는 건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소. 그는 곳간의 문에 자물쇠를 3개나 채우고 모든 열쇠를 자신의 옷주머니에 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눈을 한 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대감이 자신의 혈육인 아들에게까지도 이런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들의 혼사가 정해진 시기의 일입니다. 아들이 부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애원하자 대감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무슨 소리냐?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먹여주는가? 김판서의 딸과 혼인하면 우리의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걸 모르는가? 너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아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자 대감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시시한 감정 때문에 울어? 돈과 권세만 있으면 원하는 여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법이다. 마님은 며느리가 처음 저택의 대문을 들어선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살도 채 안 된 젊은 며느리는 얼굴에 수줍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시아버지인 대감은 첫 만남부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에 온 이상 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늘리고 아들을 낳는 것뿐이야. 다른 헛된 생각은 하지 마라. 며느리는 겁에 질린 채 고개만 꾸벅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며느리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마님이 며느리를 안아 위로하고 있을 때 대감이 갑자기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 아이도 제대로 못 낳으면서 우리 집에 밥을 먹고 살고 있구나. 빨리 다시 아이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며느리는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까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픈데 말이라도 잘해주지요. 마님이 애원하자 대감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프면 어쩌겠소? 아픈 건 너의 팔자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요. 마님은 10여 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대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탐욕스럽고 잔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님이 남편에게 간청했을 때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않을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님의 부디 바라는 말에 대감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충분하다, 아니.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한양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야 하오. 그럼 아들과 며느리는 어쩌고요? 내 아들이 호구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처럼 냉정하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게 낫소.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니까. 그날 밤, 마님은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토록 인간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겁이 났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저 탐욕은 언젠가 내 아들을도 잡아먹을 거야. 마님은 안방마루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 마님은 오래된 상자에서 친정아버지가 그려준 산골 땅의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를 보는 눈에는 이미 확고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몸종 춘섬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섬아,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짐을 꾸려야 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봐. 춘섬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 걱정됩니다. 마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으로 갈 거야. 내 친정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산골 땅으로. 그곳은 험할지 몰라도 여기보다는 훨씬 낫을 거야. 적어도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님은 며칠에 걸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들은 모두 버리고 질긴 무명배 옷을 골랐습니다. 값비싼 금비녀와 은장신구 대신 낙, 호미, 바늘과 실 같은 실용적인 농구와 생활용품을 챙겼죠. 또한 쌀, 된장, 소금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도 대감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따로 보관해 뒀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마님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해준 걸 그냥 받아먹고 살았던 자신이 이제 직접 손을 쓰며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새롭고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은 드디어 아들을 사랑채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불러 모셨어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할 말을 잘 들어봐. 아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불러준 적이 드물어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마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나까지 함께. 내 아버님의 욕심이 언젠가 이 집안을 완전히 망개할 거야. 이미 망하기 시작했어. 그 전에 우리라도 벗어나야 해. 아들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건 현실감이 없어요. 마님은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께 허락을 구할 생각은 없다. 몰래 떠날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때 마침 며느리가 차를 가져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차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급히 다가왔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변하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엔 하인들이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겨울엔 온돌도 뜨겁게 데워주는데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가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짐승들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추운 겨울엔 어떻게 견디겠어요? 마님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나약함과 의존적인 마음가짐이 마님을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너희를 망치고 있는 거야? 이 집은 겉보기엔 꿀처럼 달콤해도 결국엔 독을 품은 집이란 걸 모르겠는가? 어제 너는 내가 보지 못했느냐? 시아버님이 병든 하인을 길바닥에 내다버린 걸 오늘은 그 하인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차가운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제 손으로 먹고 살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만 길들여지면 언젠가 그 밥상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직접 손으로 일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서방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에 흙을 묻혀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어요? 마님은 부디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야? 이제라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남의 손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마님은 쓰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께 말한다고 그가 허락할 것 같느냐? 너희 아버님은 너를 돈 버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에게 우리 떠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냐? 아들은 아버님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은 자신들과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더 늦으면 모든 게 늦어버릴 거야. 마님은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이 새벽녘 어스름한 빛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내일 새벽에 떠날 거야.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자.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대성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해야 할 건 이 집에 남아있는 거야? 내 시아버님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고.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떠난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울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른 생각으로 뒤숭숭했습니다. 마님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미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새벽달이 아직 하늘에 떠 있을 무렵 마님과 아들, 며느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대감마님이 깊이 잠든 사이를 틈타서인데요. 춘섬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술래에 짐을 싣었지만 그 짐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아가야, 그 비단치마는 두고 가거라. 산에서는 쓸모가 없을 테니. 마님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며느리는 눈가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평생 입어온 화려한 옷들은 모두 뒤로 하고 견딜 만한 무명옷 몇 벌만 챙겼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값비싼 북과 벼루 대신 낙과 호미를 손에 쥐었어요. 손에 익지 않은 농기구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어머니 말씀이 옳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술래를 끌고 산길로 향하는 동안 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어요. 태어나고 자란 집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팠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드디어 마님의 친정 땅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곳은 정말 한적했어요. 오래된 집터는 남아있었지만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죠. 어머님, 여기가 그 땅인가요? 며느리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아가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사셨어. 난리를 피해 숨어 지내시던 곳이지. 마님은 무너진 집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 들려들은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지낸 몇 년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하면서.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지붕도 다 뚫어져 있고 벽도 온전한 곳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가야, 집은 다시 지으면 되는 법이야. 중요한 건 이곳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이끌고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작은 밭도 남아 있었죠. 저 밭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에게 빌붙지 않고 말이야.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새소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대감 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죠.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저희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집 고치는 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가야?
마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배우는 존재야. 내가 지금까지 바느질과 요리를 배운 것처럼 농사와 집 고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테니.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무너진 집 한 모퉁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바람이 새어들어와 추웠지만 마님은 작은 불을 피우며 따뜻하게 해주었죠. 아가야, 무서우면 어머니 곁에 가까이 와서 자거라. 며느리는 마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움보다는 마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같은 부족한 며느리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아니라 한 운명이야. 함께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감 저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정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은 며느리에게 물 기어오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들에게는 나무 베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하시면 다치실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들은 도끼를 서툴게 다루다가 손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다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들은 아픈 손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일하며 생긴 상처라 이상하게도 자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물 한 바가지 기어오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가야, 이제 제법 물동이를 안정되게 기어오는구나. 마님의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세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대감 저택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들이 가져온 쌀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산에서 직접 구해 먹을 것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야, 이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워보거라. 마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나무 토막들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불 피우는 법을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20살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불을 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싯돌은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대감 저택에서는 늘 하인들이 모든 걸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들은 밭을 가려고 삽을 들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으악. 삽질을 하다가 손에 물집이 생겼는데 아픔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이 더 부끄러웠죠. 서방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달려와서 남편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정말 창피하네. 아들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책만 읽고 살아왔던 자신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깨달을 수 있어서 말이죠. 얘들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 마님은 직접 불 피우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쌓고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키는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나무를 쌓고 작은 불씨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불로 키우는 거야. 며느리는 마님의 손길을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금세 꺼져버렸고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연기에 눈물까지 흘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가야, 포기하지 마라.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법이야. 마님은 며느리의 등을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삽질을 해보려 해도 흙이 제대로 파이지 않았고 곡괭이를 쓰면 헛방 찍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는 일을 배워둘 걸. 아들이 후회했지만 마님은 아들에게도 차근차근 농기구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에 힘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몸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연기를 마시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어요. 어머님, 불이 붙었어요.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손을 쳤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였죠. 잘했구나, 아가야. 이제 진짜 너가 지은 불이야. 마님의 칭찬에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가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삽질 연습을 한 끝에 드디어 작은 고랑을 팔 수 있게 되었죠.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남편의 성과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가져온 쌀이 바닥이 나자 산에서 나는 것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도토리나 칡뿌리라도 캐서 배를 채워야겠구나. 마님이 말했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다 구했다 해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굶다시피 했고 잘못 구한 나무를 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죠. 서방님, 배가 너무 아파요. 며느리는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 온 것 같아. 아들도 자책하며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고생을 한 후에 먹는 음식은 정말 달았습니다. 겨우 구한 도토리 몇 알로 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대감 저택에서 먹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해요, 서방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며느리는 도토리 죽을 한 숟가락씩 아껴가며 먹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음식의 진짜 맛을 모르고 살았나 봐. 아들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수고한 만큼 달콤한 법이라는 걸. 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얻는 길이고 땀을 흘린 만큼 보람도 큰 법이라는 걸 대감 저택에서의 풍족함은 남의 손에서 받은 것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고생은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속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세 사람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모닥불 앞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산에서 가시에 찔린 손을 얼룩덜룩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이 생활이 임시방편처럼 느껴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라.
어머님께서 들으시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마님은 이미 며느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마님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면서 그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어렸다 사라졌다 반복되었죠. 어머님 며느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너희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마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이 지어준 옷을 입고 차려준 밥을 받아먹으며 살았어.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집 와서도 그랬지? 친정 부모님도 내 시아버님도 나를 온실 속 화초처럼 기르셨어. 손대지 않고 시켜만 주고. 며느리와 아들은 마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과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인들이 내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머리까지 빗겨주었지.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어. 마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아버님은 나를 귀한 물건 다루듯 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지. 어머님 아들이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슬픈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내 두 손으로 쌈을 직접 만든 적이 없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말이야. 마님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흙과 가시의 상처가 투성이 된 그 손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와서야 처음으로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불을 피우고 내 발로 물을 기어오고 내 힘으로 밥을 짓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마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대감 저택에서는 모든 게 풍족했지만 정작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스스로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제야 며느리는 마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굶주림이 아니야, 아가야. 마님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너희가 나처럼 껍데기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구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저택에서 너희는 정말 행복했느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느냐? 마님의 질문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대감 저택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속으로는 텅 빈 공허함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야.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떠냐?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보람되지 않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성취를 할 때마다 느끼는 기쁨은 대감 저택에서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저택에서는 늘 무기력해 보이셨었는데 여기서는 눈빛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아가야, 일어나거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마님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공허했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며느리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싹 텄습니다. 마님이 단순히 고집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배우겠습니다. 며느리의 다짐에 마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산속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갈 무렵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올라오는 나그네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산 너머 대감 저택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 마님과 도련님, 며느리님 세 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온 동네가 뒤집어졌다나. 마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와서야 가슴이 철렁거리는 느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찾으러 오실까요? 아가야, 진정해라. 아직 정확한 소식은 아니잖아. 마님은 겉으로는 진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감마님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의 노복을 데리고 험한 산길을 파헤치며 올라온 것이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온통 일그러져 있었고 입을 벌리자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이런 험한 곳에 숨어 살고 있다니. 노복들이 마님과 아들, 며느리를 둘러싸며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감마님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거친 손과 낡은 옷을 쳐다보며 혀를 차렸습니다. 내 집종손이 이런 거짓골로 살고 있다니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런 미친 짓은 이제 그만두어라. 아버님, 저희는 감히 아비에게 대들 셈이냐. 대감마님이 소리를 지르자 노복들이 즉시 아들과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몸빼는 노복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놓아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지만 대감마님은 냉소만 지었습니다. 내 놈도 미쳤구나. 이런 거지에서 사는 게 좋다고? 마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 이런 곳에서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요? 대감마님은 무너진 집과 갈라진 밭을 둘러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따라와. 더 이상 이런 헛된 노름은 그만둬야 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말이 대감마님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이놈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어. 노복들이 세 사람을 단단히 묶어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무력하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집은 감옥일 뿐이에요. 하지만 대감마님은 그 말을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강제로 대감 저택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각각 다른 방에 갇히었죠. 대감마님은 그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살아라. 더 이상 그런 미친 생각은 하지 마.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 이불과
자수병풍이 있는 방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은 산속의 초라한 모닥불보다 훨씬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 갇혀 있었지만 어떤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산속에서 흙을 만지며 느꼈던 생동감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안채 깊숙한 방에 갇혔습니다. 하인들이 문 밖에 서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와 자립을 배웠던 산속 생활은 꿈처럼 멀어졌고 다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다. 사흘째 되는 날, 마님은 대감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관아에 갈 일이 있습니다. 관아에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님이 바깥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냈던 그 산의 땅, 친정 땅 문서를 정리하러 가야 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마님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대감마님도 모르는 중요한 물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마님은 수십 년 동안 대감마님의 은밀한 거래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관아 아전들과 주고받은 뇌물 목록, 세금을 빼돌린 장부,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문서, 이 모든 것을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 두었죠. 이제야 이 문서들이 쓸모를 발휘할 때가 왔구나. 마님은 관아로 향하는 길에서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김대감의 아내입니다. 오늘 관아 앞에서 큰 비리를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아내가 직접 관아 앞에서 비리를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품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 남편 김대감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들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죠. 마님은 문서 내용을 크게 읽어냈습니다. 관아의 이방박 씨와 호방 최 씨에게 해마다 은백양씩 뇌물을 주며 세금을 빼돌렸고 가난한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관아 장부에는 정당한 매매로 기록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폭로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더욱 큰 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도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휼미를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문서를 펼쳐 보이자 군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대감마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요복들이 마님의 행동을 보고한 것이죠. 이 미친 계집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대감마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이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대감의 진짜 모습입니다. 백성의 피와 땀으로 모은 재물을 훔치고 관리들과 결탁해서 나라의 법을 어긴 도적입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관아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관아의 관리들이 급히 나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님, 그 문서들을 관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령이 직접 나와 물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님은 당당하게 문서 뭉치를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대감마님은 헛되이 변명했습니다. 이 정신나간 계집이 제 재산을 노리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하지만 문서들에는 그의 도장과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대감님, 이 문서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관리들도 모두 조사해야겠습니다. 수령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얼굴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았던 아전들이었죠. 당장 김대감을 잡아들여라. 마님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결국 관아에서는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대감마님은 횡령, 뇌물공여, 토지강탈 혐의로, 마님은 기밀서 유출과 소동기 혐의로 구류되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뒤늦게 달려와 마님을 부르며 울었지만 마님은 오히려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구나. 아가야, 때로는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하는 법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마님의 폭로로 대감뿐만 아니라 관아의 여러 비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관리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온 고을이 뒤집어졌죠. 마님은 대감과 함께 옥사로 끌려가는 길을 걷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부정과 부패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몸은 날로 약해져 갔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대감마님은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미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을 것 같으니까요. 조용히 인생을 돌아보시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겨울 옷을 전해주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했죠. 어머님, 힘내세요. 곧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마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지만 마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곳이 편안해.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말고. 어느 추운 겨울날 마님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냈던 그 산으로 돌아가거라. 그곳이 너희가 있을 곳이야.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해.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눈빛을 보니 너는 이제 진짜 강한 여자가 되었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어머님. 어머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서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대감마님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로요. 대감과 마님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죠. 서방님,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봅시다. 그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 보자. 두 사람은 어머니가 남긴 작은 재산으로 집을 다시 짓고 밭을 갈며 진정한 자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죠.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마님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와 자립의 가치, 진정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전해져 나갔죠. 마님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녀가 뿌린 자유의 씨앗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골짜기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가족들은 언제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올곧은 뜻과 용기는 세대를 이어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마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가? 편안함과 안주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가? 진정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님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빨리 얻고자 하면 이루지 못하고 탐욕으로 얻으려 하면 잃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산골짜기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시냇물은 여전히 졸졸 흐르고 새소리는 아침마다 평화를 알리며 마님과 아들, 며느리가 함께 갈았던 밭에는 풍성한 작물이 열렸죠.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며 매일 저녁 모닥불 앞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처럼 정직하고 용감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었죠. 마님의 뜻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가며 단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대감 저택은 마님의 폭로 이후 쇠퇴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며 관리들과 함께 가문의 위엄도 사라졌고 결국 저택은 누군가의 소유로 바뀌어 평범한 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옛날 부유했던 대감의 집이라고만 이야기하며 대감의 탐욕과 잔인함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용기와 정의로운 행동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죠. 어떤 이는 마님의 선택을 무모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까지 걸고 비리를 폭로한 행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 무모함 속에 진정한 인간성을 담았습니다. 편안한 감옥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느냐 그녀는 명확한 답을 내렸고 그 답이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산골짜기에는 마님의 이름을 딴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후손들이 만들었던 동상으로 동상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보며 자유와 정의의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탐욕으로 얻은 부와 권세는 결국 잠시뿐이지만 정직과 용기, 사랑으로 쌓은 관계와 기억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마님은 그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죠.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님의 이야기는 그걸 증명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며 이어질 것입니다.